자, 수량 결정해 볼게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 결정. 요는 교수님 계속기록법 그다음 실질재고조사법 있지 않았나요?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도 당연히 수량은 포함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부에도 어떻게 포함이 안 된 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미착품이죠. 지금 도착했다 안 했다. 이 안 한 애들을 우리 재고자산에 수량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는 거지. 적성품은 있잖아요. 적성품은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다른 회사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떡을 예를 많이 드는데 떡집에서 떡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떡집에서는 그게 재고자산인데 이 떡을 마트에다가 팔아달라고 보내주는 거야. 그럼 그 떡 주인은 마트예요, 떡집이에요. 마트가 사지 않는 이상은 떡집이 팔아달라고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뭘 부르냐면 그거를 적성품이라고 불러요. 즉 재고자산인데 현상에 따라서 용어가 다른 거죠. 위탁자 재고자산입니다. 지금 위탁 부탁한 재고자산인 거 지금. 요런 애들은 어떻게 재고자산 포함하지 말아야 돼. 적성품은 내 재고자산 포함해야 돼요. 적성품은 즉 주인 그 통제를 누가 하냐에 따르겠지만 당연히 내 재고자산 포함시켜야 되겠죠. 미착품은 창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나요?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계약 조건 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 누구한테 어떤 즉 이 권리가 최종적으로 언제 인도되냐는 거죠. 선적.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입니다. 태평양에서 배 동동 떴어요, 그렇죠? 이 배가 미국에서 뭐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은 선적하면은 나는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야 지금. 내 물건 아니라는 거야. 누구 거다? 얘 거라는 거지. 선적지. 선적하면 끝난다. 선적하면 권리가 인도된다는 거야. 도착은 뭐다? 도착하면 권리가 인도되는 거지. 그럼 도착했을 경우에는 도착 시 인도 조건일 경우에 지금 배는 물건은 지금 태평양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도착 시 인도 조건이라면 누구 물건이에요 지금? 미국 거죠. 그렇죠? 미국 기업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누구 물건이에요? 한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포함시킨지 안 포함시킬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미착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보면서 내 재고자산에 수량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적사품은 당연히 수량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적성품과 매출원가입니다. 상품, 적성품입니다. 2001년 총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가 여기 지금 적성품이 어떻게 지금 적성품은 내 재고자산이죠.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지 마트에서 떡 주인이 마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체 재고에 이 두 개가 다 포함됐죠.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쓴 매입운임 당연히 원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입 적성운임도 있잖아요. 여기 마트에다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마트에다가 떡을 팔아달라고 떡을 택배로 보내든 아니면 차량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송비. 이 수송비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항이죠. 포함시키고 그 다음 기말 재고죠. 기말 재고도 적성품 기말 재고도 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 포함한 걸 빼야 되겠죠. 판매 운임 고려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차이점. 여러분들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보세요. 단기 매입 47만 5천이에요.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만원이죠. 그렇죠? 우리 취득원가를 어떻게 보고 있었죠?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취득하기 위해서 내 물건값도 있지만 또 뭐 매입 비용도 내가 지불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취득원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판매는 내가 취득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어떻게 바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운송비로. 자, 이해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원음이라 하더라도 외우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취득원가 개념이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급된 대가잖아요. 그렇죠? 얻기 위해서 지급된 대가 맞나요? 이 만원은? 3만원은 아닙니다. 3만원은 물건을 팔 때 택배비잖아요. 이거는 뭐죠? 수익을 창출했자 물건 판다는 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돈 얼마 들었다는 거지. 3만원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뭐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 판매 운임이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 수익 얘는 비용으로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적성품도 발업 라인은 적성품도 어떻게 내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특별 판매 계약. 자, 이럴 경우에는 내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는 계속 수량을 지금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할 때 미착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선적지냐 그 다음에 인도 조건이냐 선적지냐 아니면은 아까 뭐였었죠? 선적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죠. 두 개에 따라서 내 재고자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적성품은 용어 자체가 일단 새로운 용어인데 어떨 때 쓰는 거다?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적성품이에요. 내 재고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구매 조건부 판매와 저당 상품이에요. 재구매 무슨 말이죠? 구매를 다시 하겠다는 조건으로 판 거예요 지금. 이건 재고자산 포함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 지금? 용어가 그냥 재구매 조건부 판매지만 이 실제의 실제 모습은 뭘까요 지금? 차입한 거죠 차입금. 제품 담보로 지금 차입한 거잖아요 지금. 맞나요? 내 물건 주면서 일단은 내 물건을 주죠. 돈을 수령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 물건을 내가 사야 되죠. 그럼 돈을 주겠죠. 결국 이 물건 준 이유가 뭐다 지금? 차입금이 돈이 필요해서 그죠. 돈이 필요해서. 실제 물건을 판매 목적인 게 아니고 물건을 담보로 지금 돈을 빌린 거죠. 담보 상품은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지금. 담보 상품은 담보 제공자. 담보 뭐가 있을까요? 뭐 시계를 담보로 금은방 시계방일까요? 시계방에다가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죠. 담보 상품이야 지금. 이 시계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인 겁니다. 아직 담보가 걸려져 있는 거지 내 권리는 이 시계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계도 내 재고자산 된다는 겁니다. 담보 제공이라도. 반품 가능 판매 및 시형 판매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볼게요. 반품은 반품 다시 돌려 반품 가능 판매. 판매를 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왜 홈쇼핑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드시면 즉시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반품 가능한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품이 안 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격이 좀 더 확실하게 다운시켜서 팔겠죠. 반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반품 가능, 즉 판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건 판 거예요 지금. 파는데 반품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반품액을 합리적 추적 가능할 경우에는 매출로 잡고 반품액이 합리적 추적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잡는다는 거죠. 즉 이것도 지금 재고자산 수량에 포함시킨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수량에 포함시킨 방법인데 반품 가능 판매. 반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판 거야 안 판 거야 고객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매출액을 기록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고민되겠죠? 이러면 어떨까요? 자, 반품. 이걸 내가 매출액 기록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저 사람 반품할 것 같은데? 매출 기록 안 하겠죠? 저 사람은 반품하지 않을 것 같아. 매출액 기록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반품액을 합리적 추적 가능하다. 합리적 추적 가능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이 사람은 반품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다음에 합리적 추적 불가능하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판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 재고자산 못해요? 반품 기간 종료까지. 그 종료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매출을 보겠죠. 시형은 뭐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디 뭐죠? 바디 그 의자 있잖아요. 안마의자. 안마의자죠. 한번 써보세요 하고 보내줬죠. 언제? 써보세요. 그런데 이 안마의자가 내 창고에 있는 게 아니고 고깃집에 있죠. 요 12월 30일 날 요 안마의자는 내 재고자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다?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결국 뭐 내 재고자산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고객이 사겠다라는 것까지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뭐 사겠다 했을 때 어떻게 매출 인식되는 거죠, 지금. 매출 인식되고 그다음에 내 재고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반품 가능 판매, 시형 판매. 시형 판매도 결국은 내 재고자산이에요. 고객이 사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안마의자. 반품 가능 판매, 홈쇼핑이죠, 홈쇼핑.
홈쇼핑에서 반품하겠다. 반품 금액이 추정 가능해? 그러면 추정 가능하니까 금액 빼고 매출을 하겠다는 거고, 추정 불가능해? 야, 어쩔 수 없어. 반품 종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재고자산 기록하고 종료 끝나면 매출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할부 판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할부 판매죠. 36개월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등기권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건 예외예요. 자, 할부 판매해가지고 사실 대금은 36개월 지나서 돈은 다 갚잖아요. 그죠? 그러나 판매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권리 의무가 다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구매자한테 판매 시점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내가 36개월 할부로 샀지만 일단 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 거쳐서 가지고 대금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가 권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현대자동차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예외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돈을 다 갚아야지 권리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 솔직히. 특별 주문 판매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요즘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반신욕이라 해야 되나요? 반신욕 하게 되면 이 반신욕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가 봐. 이런 건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에 맞게끔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완료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특별 주문은 말 그대로 지금 일반 주문이 아니고 내가 사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간주하겠다는 거지. 완료 시점이 아니서. 완료 시점에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뭐 인도 시점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거는 특별 주문 판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품 판매랑 비슷한 겁니다. 인도되는 시점에 어떻게? 내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형태에 따라서 지금 내 재고자산 포함한다. 할부 판매, 내 재고자산 포함 안 한다. 시용 판매, 내 재고자산 포함한다. 반품 가능 판매, 약간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저당 상품, 내 재고자산 포함한다. 재구매 조건부 판매자, 내 재고자산 수량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수량 결정 방법. 아까 우리가 지금 상품의 계약 형태에 따라서 수량에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제 파악을 했다면 여기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 기록법과 실질 재고산법. 요거는 뭐다 지금? 컴퓨터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계속 직접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 재고 조사법. 영어 쓰면 perpetual이죠, perpetual. 이 perpetual은 영원한. 그리고 periodic은 주기적인, 기간적인 인벤토리 시스템. 어떤 기간에 걸쳐,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인벤토리를, 그러니까 periodic, 뭐죠 이거 일정 기간 periodic 주기 일정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에 따라서 인벤토리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 구입은 매입 계정에 기록해요. 판매는 재고자산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고자산에 지금 수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기말에 매출원가를 산출해요. 따로 지금 마감 분계라는 게 있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지금은 여러분들 회계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실질재고조사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지금 몰랐지만은 사실은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재고자산 수량이 기록되는 방법은 계속 기록법이죠. 왜? 물건이 구입할 때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하고 기록해주죠. 물건 나가게 되면 매출하고 그 다음에 상품 나가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판매된 시점에 재고자산 기록되지 않는다. 외우시지 말고 뒤에 가서 예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세요. 물건 구입 들어온 거는 재고자산 지금 재고자산 계정 기록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량도 알 수 없어. 나가는 수량도 알 수 없다니까 실질재고자산은. 계속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 나갈 때 계속 기록을 하겠다는 거야. 재고자산에.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계속기록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은 들어오는 수량도 어디에 기록해? 매입이란 계정에 기록하지 재고자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것도 어떻게? 재고자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것도. 기말에 매출원가를 산출해서 기말에 그래서 매출원가 산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제국에다가 단기 매입액이죠. 여기 보세요. 기말 실사 제국이죠. 매입했을 때는 매입액을 계속 기록해줘. 여기에 계속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창고 가가지고 실제 창고에서 재고자산을 조사한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실제 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실사 재고를 하지 않은 이상 매출원가를 알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실사해야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재고조사법은. 계속기록법은 실시간으로 anytime 매출원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에는 별도의 마감 분기가 필요하다. 상황 봐서 제가 뒤에 설명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의 이제 회계처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계속기록법. 계속기록하죠. 재고자산을 구입했죠. 여기 그러면 아마 시스템에서는 회계정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여기 자 단가가 얼마에 수량이 몇 개다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기록되겠죠. 자 그럼 판매됐어요. 그렇죠? 판매되면은 여기도 어떻게 단가 얼마짜리에 위에 나요? 또 펜이 또 안 나오나요? 단가 얼마짜리가 몇 개 나갔다 라고 기록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판매된 시점 현재 수량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죠. 판매되는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 회계 처리가 이제 익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기록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왜?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여기 물건이 판매되게 되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금이 들어왔죠. 이 회계 처리는 수익을 인식한 회계 처리죠. 수익을 인식한 회계 처리인데 재고자산 지금 감소돼서 안 됐어요. 재고자산 감소된 회계 처리 해줘야 되겠죠. 재고자산이 감소됐어요. 왜 감소했다면 지금 팔렸다는 거죠.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인식하고 두 가지가 다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은 이 두 가지 분기가 항상 세트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팔렸어요. 수익 인식하죠. 수익 인식했죠. 매출로. 관련 비용을 기록했나요? 관련 비용 매출원가죠. 그렇죠? 매출원가가 왜 기록되었다?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한 세트. 수익과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고 있죠. 지금. 수익을 창출했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애가 있어 없어요? 재고자산 원가가 희생되었죠. 그걸 뭘로 기록했다? 매출원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매입 애누리 환출입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반품한 거죠. 당연히 재고자산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반품했으니까.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에는 뭐 내가 처음에 매입 채무로 지금 기록했죠. 그러면 반품한 것만큼 나의 매입 채무 의무는 감소가 되겠죠. 차변의 매입 채무. 기말의 수정 분계는 뭐죠? 기말에. 이 중요한데. 자, 경영활동에서 재고자산 구입했습니다. 자, 상품, 요즘은 히트치는 게 뭐죠? 마스크죠. 마스크 들어왔습니다. 팔았습니다. 반품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고에 가보니, 자, 계속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오고 바로바로 올린 수량을 알 수 있다 했죠. 그쵸? 창고에 가보니까 수량이 어떻게? 100개가 부족하네. 컴퓨터. 시스템상에서는 재고자산 1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세려보니 창고에서 세려보니까 몇 개밖에 없다? 900개밖에 없다는 거지. 울랄라. 계속기록법에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실제와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수량 차이에 대한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기록한다는 거야 지금? 재고자산이 감모, 수량이 줄어든 게 대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기말 분기 따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질 재고조사법 볼게요. 물건을 구입했죠. 재고자산 썼나요? 아닙니다. 매입이라는 무조건 아이고 또 안 나오네 펜이. 이놈의 펜을 그냥 막 아우 정말 성질나. 종고 하나 샀다고 기뻐했더만 펜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판사하고 싶었었는데. 자, 매입이라는 계정에다가 기록합니다. 사실 이거 일시적 계정입니다. 나중에 기말할 때 다 없애버립니다.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 팔았어요. 뭐만 기록되었어요? 매출만 기록됐죠. 재고자산 있어 없어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뉴얼이 반출입니다. 반품했죠. 반품했으면 계속 기록은 재고자산이 당연히 감소되겠지만 실제 재고자산은 매입 애누리 반출 매입 할인이라고 기록을 해줘요. 이렇게 매입 애누리 반출 매입 할인. 그러면 요거는 매입에 대해서 차감 계정이죠. 그렇죠? 차감 계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갚아야 될 의무는 줄어들었죠. 당연히. 감모 손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 이 기록된 전사상 기록된 수량이 없어. 내가 창고에 가서 확인하는 수량이 나의 재고이기 때문에 감모 손실은 당연히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실질 재고조사는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교재 잠시만요. 교재 255페이지 표 6-3을 보시게 되면 이 실질 재고 조사법 마감 분기 유형입니다. 첫째 방법은 집합손익. 여러분들 손익계정 마감할 때 집합손익 썼었죠? 두 번째는 매입 계정을 사용해서 매입 계정을 사용해서 하고 세 번째는 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물론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이제 비욘스 거 우리의 어떤 커버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개 비교 차이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록 그래서 계속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량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실제로 확인을 해야지만 수량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한다는 겁니까? 수량을 재고자산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 재고자산, 나갈 때 재고자산입니다. 얘는 수량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매입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매입을. 다 매입밖에 없습니다. 매입에서 차감되고 매입에서 늘어나고 기말할 때 나중에 매출원가 계산 다 되는 겁니다. 계속 기록은 물건 팔 때마다 매출원가 기록이 되죠. 그렇죠? 계속 기록은.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정보 시스템은 다 계속 기록법이죠. 그렇죠? 당연히 실제 재고조사는 창고에서 내가 실제 수량을 확인하니 대조될 수량이 없죠? 그래서 감목손실 없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6-1을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재고자산 계정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마감해라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매입. 재고자산을 72,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반출 반품했죠? 6,000원 반품했습니다. 판매 105,000원 판매되고 이 예제가 지금 여러분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봤을 때 표에 보시게 되면 자 단계 매입한 게 240개죠. 단가 300원. 그래서 얼마죠 지금? 72,000원이죠. 그렇죠? 두 번째 매입 반출 20개 됐죠? 얼마짜리? 300. 그래서 재고자산 6,000원만큼 감소되었죠. 단기 매출 210원을 팔았어요. 얼마에? 500원을 팔았죠. 매출 105,000원, 매출 채권 105,000원 모든 거래는 외상거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수익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비용은 인식이 되겠죠. 얼마짜리죠? 300원짜리 210개예요. 재고자산 63,000원 감소되고 매출원가 63,000원 기록되죠. 수익 인식과 대응되는 비용 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표에 보시게 되면 이는 5개의 재고자산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자, 기말 재고가 계산하게 되면 기말 재고가 사실은 몇 개죠? 기말 재고가 계산기 없으시나요? 120 플러스 240 하면은 360에다가 340에다가 340인데 210하게 되면은 130에 되죠. 실제 장부에는. 근데 실사하니까 지금 125개라는 거죠. 아이고 기말 때 뭐가 알렸다 지금? 기말 때 5개만큼 지금 재고자산이 부족하죠. 그래서 원가 300원 적용시킨 재고자산을 없애주고 우리는 손실이라고 하죠. 우리 그 수익 측정에 수익 인식했었을 때 비용과 손실 차이점했었죠. 손실은 뭐였었죠? 부대적인 활동에 대한 즉 수익 창출과 상관없는 부대적인 활동에 대한 자산의 감소였죠. 그래서 뭐다? 재고자산 감모 비용이 아니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서 기록하는 것이었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두시면 배웠던 걸 이제 적용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식이 점점 쌓이겠죠. 그렇죠? 기말 때 관련 회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금 손익계정으로 지금 손익계산서 마감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 항목 볼게요. 매출 항목 있죠? 매출원가 항목 있죠? 재고자산 항목 있죠? 다 뭐로 마감했죠? 집합손익 마감했죠.
이거를 아마 연습이 안 된 친구 같은 경우에 힘들 수 있는데,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장부 마감할 때 손익계정은 집합 손익계정으로 마감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정을 지금 뭘로 마감한 거다? 지금 집합 손익계정으로 마감한 거예요, 지금. 그 집합 손익계정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강을 보셨나요? 본 적 없죠? 집합 손익계산, 집합 손익은 또 어디로 뭐가 마감이 된다? 이익이게 되면 이익잉여금, 손실이게 되면 이율결손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즉 수익이 나게 되면 이익이 남으면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결산을 거치게 되면 어디로 대체된다고 했었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했었잖아요. 여기서 회계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 펜이 지금 지금 현재 집합손익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집합손익 45,500원이죠. 그렇죠? 제 펜이 또 안되네요. 45,500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지, 지금 이게. 이익, 잉여금. 얼마? 45,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이유가, 대체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 회계처리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계처리를 알면은 뭐 상관없고 모르더라도 그냥 요렇게 장부 손익계산서를 마감을 하는구나 라고 지금 아셔도 됩니다. 실제 재고조사 볼게요. 재고자산 아니고 뭐다? 매입을 썼죠. 재고자산 아니고 매입 환출 썼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정 당연히 없죠. 수량, 감압손실 있을 수가 없죠. 실제 재고조사는. 기말에 여기서 지금 뭐로 가지고 마감을 했죠? 집합손익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들으시면 돼요. 기초 재고가 36,000원 했었죠. 그렇죠? 120개 곱하기 300이니까 기초 재고는 당연히 팔렸겠죠. 팔렸습니다. 기말 재고가 그래서 얼마다 지금? 37,500원이에요. 지금. 요 기말 재고가 나중에 재고자산 재무제표 37,500원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매입한 금액이 얼마다? 72,000원. 여기서 지금 마감하니까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입 환출도 사라져야 되겠죠. 6,000원. 대변을 차변이 오고 차이 나는 금액이 64,500원이죠. 그렇죠? 64,500원을 지금 집합손익 64,500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가요, 여러분들? 기말것에. 255페이지 잠시 볼게요, 여러분들. 2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는 회계 처리는 255페이지에 1, 2, 3, 4가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기초 재고자산을 집합손익으로 없애주고, 두 번째는 매입을 집합손익으로 없애주고, 그러니까 집합손익으로 지금 넘기죠. 세 번째 매입 환출도 집합손익으로 지금 넘겼었고, 네 번째 기말 재고도 집합손익으로 지금 전부 다 뭐 집합손익으로 다 집어넣은 거죠. 매입이든 매출이든. 그래서 매출 금액이 지금 105,000원이고 집합손익 105,000원. 아까 똑같이 여기 이렇게 집합손익이 105,000원 집에서 나중에 이익잉여금 어떻게 105,000원 바꿔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매출효과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서 매출효과 본 적 없다, 그쵸? 매출효과를 실제 재고사에 사용하지 않죠, 그쵸? 그냥 기말 때 집합손익으로, 여기 손익계산서를 집합손익으로 마감을 해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발음 라인. 잠시만. 요지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 교재 255페이지 표 6-3을 보시게 되면 뭐 설명되어 있지만 뭐로 마감한다는 거 무조건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정을 집합손익으로 다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볼게요. 매입 매출, 매입하고 매입 채무는 재무상태표죠? 상관없죠. 매입 환출이 매입 계정의 차감 계정이에요.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입 관련된 이 매입이 지금 이거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은 비용 계정입니다. 요것도 지금 마감을 해주고, 매입 환출도 비용 계정 해주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매출, 수익이죠. 요것도 마감을 해주고. 잠시만요. 매출 계정이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서 지금, sorry. 여기서 매출 계정도 지금 마감을 해줬죠.
해주고 나서 기초 재고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집합손익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기말 재고도 지금 집합손익이고. 여기 보게 되면 기초 재고는 자산의 지금 감소해서 대분이 기억됐죠.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금액은 어떻게? 37,500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계정들을 다 뭐 더할 것도 하고 빼고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올 거야 아마 내 생각에 4만원 이게 4만원 4만500원 한 4만 3천원? 4만 2천원 나오겠네요. 이 4만 2천원이 집합손익에 잔액에 남는 거지. 잔액이 남으면 아까 제가 금액 잘못 얘기했죠, 그렇죠?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을 우리가 이익요금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해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왜? 수량이 안 보인다는 것만 일단은 그 맹점으로. 제가 집합손익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마감하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재고자산의 가격을 즉 재고자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원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득 원가가 사실은 기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상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굳이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왜? 물건값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 현 상황에서는 이럴 경우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재고자산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 첫 번째는 지금 재고자산 원가에서 이 부분은 취득원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취득원가. 처음에 취득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 매입가액에다가 직접 부대원가 플러스 내는 거.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환자원가. 원가 회계를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원가 포함시켜서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요 세 가지 원가를 포함했을 때 재고자산 즉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알아야 되실 거는 직접 부대 원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취득 원가는 내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론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건 가격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도 지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수입했을 경우에는 관세도 지불했겠죠. 그리고 보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 세 가지 원가가 사실 내가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될 수 있는 원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면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지금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매입 환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반품이죠. 반품.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뭐 어떤 하자에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가지고 반품을 했을 경우 자, 두 개 다 매입 애누리 환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매입 환출은 그냥 반품해버리는 거야.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을 조금 할인받는 거예요. 지금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는 게 애누리입니다. 매입 할인은 그냥 현금 할인을 쉽게 얘기해서 원래 이제 상거래에서 대금 회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1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할 시에는 뭐 0.1% 아니면 1% 정도 할인을 하게 해주겠다. 즉 현금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매입가격에서 차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 키워드는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이 두 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요 운송원가, 수입관세, 보관원가는 플러스로서 원가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제조업에서의 제조업의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게 원가액에 관련된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 원가 해결을 들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차입 원가의 자본화입니다. 지금 차입을 한 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입 원가 내가 차입금을 취득했을 때 시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죠. 차입금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죠, 그렇죠? 이자 비용. 요 이자 비용을 어떻게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이 부분은 좀 뒤에 우리가 아마 유형자산 가가지고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눌 텐데, 물론 차입원가 자본화는 뭐 회계 처리까지 하게 되면은 좋으나, 여러분들이 필드 가시게 되면 이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이 용어를 분명히 이제 밖에서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차입원가가 적용되는 자산과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뭘 의미하냐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아까 차입원가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어떻게 원가에 포함되는 걸 우리가 자본화라고 해요. 이자 비용이. 내가 지금 재고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재고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입금을 온전히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투입이 되었다면 그 차입금은 어디에 사용됐다? 재고자산에 사용되죠. 그렇죠? 그 차입금에 지급된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도소매기업의 재고자산의 원가, 얘기했듯이 매입원가죠. 그렇죠? 부대비용, 매입할인, 매입환수율이 차감시킵니다. 제조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기타원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차입원가가 있죠. 그렇죠? 차입원가. 기간원가입니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 기간원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에 대응할 수 없으나 일일이 다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으로 기록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추적하기 힘들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분을 비용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기간에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도 될 것이고요. 이런 기간원가도 제조업의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 매입 할인과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아까 설명했었는데,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때나, 어떻게? 매입 할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할인 기간 내에 매입 대금을 지급해서 받는 현금 할인을 얘기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이고, 반대로 할인을 해주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키고, 매출 할인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차감시키겠죠. 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매입 할인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면 매입 할인을 재고자산의 차감으로 해야지 어디서 차감을 하고 있죠? 매출원가에 차감을 하고 있죠. 매출 할인은 지금 대응이 매출액으로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감소되는 부분인데 왜 매출원가에 차감하냐는 거죠. 매입 할인은 비용으로서 우리가 계정 성격을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 할인과 관련된 항목이 물건을 구입을 했죠. 재고자산 되죠. 그렇죠? 팔면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입 할인을 비용 항목으로서 매출원가에 차감을 시키는 겁니다. 애누리와 환출은 키워드는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을 때 우리는 매입 환출, 하자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조금 조정했을 경우를 우리는 매입 애누리라고 부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즉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걸 우리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차입원가는 뒤에 우리가 유형자산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적격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의 용도로 사용이 될 때 발생된 이자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자산이란 것은 재고자산, 설비자산, 이러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에 돈이 사용된 거예요, 지금. 돈이 사용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자산을 위해서 돈을 차입을 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적격자산이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여기에 돈을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각각의 자산에다가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차입원가의 자본화야. 일단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차입원가의 직접 관련성에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 이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돈이 지금 차입을 했죠. 차입이 당연히 요를 취득할 때 사용될 것이고 또 만들 때 사용될 것이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와 사용이 되어야지만 즉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지만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결국 차입원가 자본화는 뭐냐면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제품을 제조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설비 자산을 건설을 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세웠어요. 이런 식의 돈을 차입금이 발생됐고 차입금을 금방 얘기했던 적격자산 항목에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된 이자는 그 자산의 항목에 원가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회계처리나 구체적인 적격자산 요건, 그 다음에 차입원가의 직접 관련성은 유형자산의 보론에 보게 되면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커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필드 나갔었을 때 차입원가 자본화 했어? 라는 걸 들었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아는 정도만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 재고가 8만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60만원입니다. 부대 경비는 19,000원. 이 매입 운임이 만원, 보험료. 요게 지금 내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급된 대가죠. 어디에 포함시켜야 된다? 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보관료. 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고 관련이 없죠. 매입 할인. 깎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매입 환출. 차감된 항목이죠. 매입원가에. 관세 환급금이에요. 원래 관세는 원가에 포함이 되었죠. 우리가 했을 때 관세라는 건 외국에 있는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왔었을 때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성격상 부가가치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한다면 외국에 있는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될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충 같은 경우에 이제 국외 재화가 국내에 유입됐었을 때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관세 금액 중에서 어떻게 환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원래 원가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환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지금 8만 5천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품 매입원가를 알고 싶다 했죠, 그렇죠?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이었죠. 6만원, 19,000원. 매입 할인은 차감시켜야 되죠. 매입 환출 차감시켜야 되죠. 또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죠. 관세 환급금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 부대 비용에 관세 환급금은 없었죠. 관세 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4,000원 낸 거 중에서 관세가 원가에 얼마 포함되는 거죠? 1,000원이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환급이란 것은 뒤늦게 이제 받은 부분이고 이미 자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4,000원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상품의 매입원가는 결정이 된 거예요.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관세청에서 환급금을 보내준 거죠. 받았다 해가서 원가를 수정하느니 어떻게? 그냥 나중에 물건 팔리고 나서 관세 환급금으로 매출원가 금액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보관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입원가에 포함 안 되고 판매비로서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죠. 이게 여러 개 있다 보니 조금 헛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키워드입니다. 매입원가는 뭐다? 즉 그 재고자산의 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생각하시면 돼요. 부대경비 요금 전부 다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입니다. 지금 보관료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매입 할인, 아니 원래는 지급했는데 할인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에 차감시키는 거고,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라는 것만 딱 생각하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목을 보신다면은 재고자산 원가 계산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